사람이 정말 화가 나면 잠이 안 온다고 하잖아요. 제가 닥친 그 일 이후 저는 매일 새벽이 될 때까지 천장만 바라봤어요. 옆에서 남편이 코 골면서 자는데도 저만 눈이 말똥말똥했어요. 눈을 감아봐도 소용없더라고요. 마치 영화 장면처럼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는데 그게 제 얘기라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보려고 해요. 좀 길 수도 있는데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5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저희 집안은 인삼 농사를 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저희 부모님 때부터인데요.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빚내서 시작한 게 생각보다 잘 됐거든요. 원래 아버지가 이것저것 손대다가 다 실패하셨는데 인삼만큼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첫 수확 때 대박이 났대요. 그 돈으로 빚 갚고 밭도 늘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임산 농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인삼이라는 게요, 한 번 심으면 6년을 기다려야 수확할 수 있거든요. 그 사이 관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비 오면 비 와서 걱정, 가물면 가물어서 걱정, 병충해라도 돌면 6년 농사를 한 번에 날릴 수도 있으니까요. 정말 속 터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도 한 번은 병충해 때문에 밭 하나를 통째로 날린 적이 있는데 그때 어머니도 며칠을 우셨어요. 몇 년을 공들인 게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나이 드시고 나서는 제가 그 밭을 물려받았어요. 25살 때였는데 솔직히 그때는 어려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 농사라는 게 옆에서 보는 거랑 직접 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부모님이 하시는 거 보면서 대충 알 것 같았는데 막상 제가 하려니까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부모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하면서 하나씩 배운 거죠. 새벽에 일어나서 밭에 나가고 해질 때까지 일하다가 집에 와서 쓰러지듯 잠드는 생활이 몇 년이고 반복됐어요. 여름에는 땡볕에서 일하다가 쓰러질 뻔한 적도 있고 겨울에는 손이 꽁꽁 얼어서 감각이 없는데도 일해야 했어요. 이 젊으니까 버틴 거지 지금 그러라면 쉽게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인삼이 규모가 좀 되면 돈이 되잖아요. 제대로 수확하면 목돈이 들어오니까요. 첫 수확 때 통장에 돈 들어온 거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게 진짜구나. 부모님이 물려주신 게 이거구나. 그런 생각에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수익이 커져도 그 사실을 밖에서 떠들고 다니진 않았어요. 괜히 남들한테 말 잡히기 싫었거든요. 돈 있는 티 내면 친척들도 갑자기 연락 오고 이상한 사람들도 꼬이고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실제로 아버지 때는 돈 좀 번다는 소문 나니까 모르는 친척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사업자금 빌려달라고 했대요. 아버지가 그거 빌려줬다가 결국 한 푼도 못 받으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들한테도 어릴 때부터 신신당부했어요. 밖에서 너희 부모님 무슨 일 하냐고 물으면 그냥 농사한다고 밭일한다고만 해라. 인삼이고 뭐고 말할 필요 없어. 알아서 좋을 거 하나도 없다. 아들이 고개 끄덕이면서 알았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습관을 잘 들인 것 같아요. 그렇게 30년을 했어요. 물론 몸은 여기저기 망가졌지만 돈은 만족할 만큼 모았어요. 그래서 허리 디스크에 무릎 연골도 닳고 손은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졌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제 땀과 노력으로 번 돈이니까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시내에 건물을 샀을 때 그때가 제 인생에서 제일 뿌듯했던 순간 중 하나였어요.
평생 흙만 만지던 사람이 건물주가 됐다는 게 믿기지 않더라고요. 등기부 등본에 제 이름 올라간 거 보고 남편이랑 둘이서 소주 한 병 땄어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당신 참 대단해. 그 말 한마디에 30년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저희 남편은요, 원래 시내에 있는 구두가게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동네 이모 소개로 만났는데요. 처음엔 사실 그냥 그랬어요. 어수룩하고 표정도 별로 없고 선보는 자리에서도 거의 저만 말하고 그 사람은 듣기만 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끌리더라고요. 뭐랄까, 믿음직스럽다고 해야 하나? 말은 없어도 눈빛이 진지했어요. 제 얘기 들을 땐 딴 데 안 보고 집중해서 듣는 게 느껴졌거든요. 사실 데이트할 때도 말로 예쁘다, 좋다, 사랑한다 이런 말 한 번도 안 했어요. 진짜 단 한 번도요. 대신 제가 추워 보이면 말없이 자기 외투 벗어서 제 어깨에 덮어주고 제가 밥 먹다가 반찬 떨어지면 자기 건 덜어서 제 앞에 놓아주고요. 비 오는 날 우산 하나로 같이 쓰는데 자기는 어깨 다 젖으면서 저한테 우산 씌워주고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구두가게 그만두고 밭일을 같이 가겠다고 했을 때 저는 말렸어요. 당신은 평생 가게에서 일했잖아. 농사가 얼마나 힘든데 괜히 왔다가 후회하면 어떡해. 진심으로 걱정됐거든요. 이 농사라는 게 체력도 체력이지만 정신적으로 힘들거든요. 날씨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농작물 안 되면 우울하고 바쁠 땐 너무 바빠서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하고 그런 거 견디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 많은 걸 혼자 어떻게 하려고 그래. 당신 혼자 하는 거 보기 힘들어. 같이 하면 반이라도 덜지 않겠어? 그 한마디에 더 뭐라 못했어요. 눈물이 날 뻔했는데 참았죠. 결국 남편은 가게를 접고 저랑 같이 밭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허리 아프다, 무릎 아프다, 손에 물집 잡힌다, 벌레 물렸다, 불평도 많이 했죠. 그래도 한 번도 그만두겠다는 말은 안 했어요. 힘들다고 투덜대면서도 다음날 새벽에 또 밭에 나가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저보다 농사를 더 잘 알아요. 인삼잎 색깔만 봐도 어디가 안 좋은지 알아채고 비 올 것 같으면 미리 배수로 점검하고 30년 농사꾼 못지않게 됐어요. 오히려 요즘은 제가 남편한테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해? 하면 남편이 척척 알려줘요. 아들이 가끔 말해요. 나도 나중에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어.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사는 거. 그 말 들을 때마다 참 뿌듯해요. 우리가 아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돈보다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힘들어도 같이 버티고 묵묵히 서로 곁을 지키는 거요. 그게 진짜 재산이죠. 저희에게는 외동아들이 있어요. 아들은 어릴 때부터 저희 직업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어요. 요즘 애들은 부모가 뭐 한다고 하면 창피해하는 경우도 있다던데 우리 아들은 안 그랬어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너네 엄마 아빠 뭐해? 라고 물으면 당당하게 농사해 라고 대답했대요. 한 번은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부모 직업 적어오라고 숙제를 냈대요. 다른 애들은 회사원, 공무원 이런 거 적어왔는데 우리 아들은 농부라고 크게 적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난 엄마 아빠가 농부인 게 좋아. 농부 없으면 다 굶어 죽잖아. 얼마나 귀한 일이야. 그 말 듣고 얼마나 기특했는지 몰라요. 코끝이 찡해지더라고요. 오히려 우리 엄마 아빠 진짜 부지런해. 새벽에 일어나서 밤까지 일하시거든. 대단하지? 라고 자랑했단 얘기를 나중에 학부모 모임에서 다른 엄마한테 들었을 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아니, 민기가 어머니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우리 엄마가 제일 열심히 산다고 했대요. 그 말 듣고 집에 와서 기쁜 마음에 혼자 울었어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뒀을까 싶어서요. 공부도 곧잘 했어요. 특별히 비싼 과외를 시키거나 학원을 보낸 적은 없어요. 아들이 늘 알아서 잘했거든요. 학교 끝나면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물어보고요. 스스로 알아서 하는 애였어요. 고등학교 때 교대 가겠다고 했을 때 저는 솔직히 좀 걱정됐어요. 교사가 좋은 직업이긴 한데 점점 갈수록 학교 선생님들 힘들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학생들한테 시달리고 학부모한테 시달리고 뉴스에서 나오는 거 보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아니, 다른 거 해도 되는데 왜 하필 교대야? 요즘 선생님들 많이 힘들다던데.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아들이 한참 생각하다가 말하더라고요. 나 초등학교 때 기억나? 담임 선생님이 엄마 아빠 직업 적어오라고 했을 때 농부라고 적었잖아. 그때 선생님이 뭐라 했는지 알아? 뭐라 하셨는데, 너네 부모님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다. 농사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니까 부모님 존경하는 그 마음 잃지 말아라. 그 말이 진짜 좋았어. 아들이 말을 이었어요. 나도 그런 선생님 되고 싶어.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든 상관없이 애들을 존중해주는 선생님, 그런 교육을 해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 그 말에 더 뭐라 못했어요. 아, 이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어른이 됐구나.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결국 아들은 교대 가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임용고시도 한 번에 붙었어요. 합격 발표 나던 날 아들이 전화해서 엄마, 나 붙었어! 했을 때 저는 밭에 있었거든요. 호미 들고 있다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남편이 깜짝 놀라서 왜 그래? 어디 아파? 했는데 저는 말을 못하고 울기만 했죠. 지금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어요. 첫 월급 받은 날 아들이 저희 데리고 밥 먹으러 갔어요. 그냥 식당이 아니라 좀 괜찮은 데로요. 고기 구워주면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 그동안 고마웠어. 나 때문에 고생 많으셨잖아. 이제 내가 효도할게. 남편은 말없이 고기만 먹었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감동받은 거예요. 그 사람 방식대로. 나중에 집에 가는 차 안에서 남편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들 잘 컸다. 그게 그 사람 최고의 칭찬이었죠. 그런 아들이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했어요. 좋은 짝 만나서 우리처럼 서로 의지하며 살면 좋겠다. 항상 그렇게 바랬어요. 결혼 정년기가 된 아들이 어느 날 전화해서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기쁘고 설렜어요. 드디어 우리 아들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구나. 드디어 장가를 가는구나. 손주도 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에 밤잠을 설쳤죠. 아들이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떻게 만났는지 물어봤거든요. 아들 말로는 아는 형이 운영하는 모임에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형이 미혼 남녀 매칭해주는 소모임 같은 걸 하는데 거기서 소개받았대요. 요즘은 그런 데서도 많이 만난다고 하길래 신기하다고 넘겼죠. 근데 그 다음 말에 제가 좀 놀랐어요. 여자친구는 의사야, 엄마. 의사라고 하기에 솔직히 처음엔 기쁘기보다 부담스러웠어요. 우리 집이 대단한 집안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회적으로 체면이 있는 일도 아니니까요. 의사 집안이랑 우리랑 맞을까 싶었어요. 상견례 때 무시당하면 어쩌나, 우리 아들이 기죽으면 어쩌나. 괜히 아들 얼굴에 먹칠하는 건 아닌가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밤에 남편한테 말했어요.
민기 여자친구가 의사래.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진짜?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참 생각하더니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이 부족한 건 없지. 우리 아들 싫다고 하면 그 여자가 눈이 없는 거야.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맞아. 우리 아들 어딜 봐도 괜찮은 청년인데 뭘 그렇게 주눅들어?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안했죠. 에이, 엄마 걱정 마. 서연인 조건 이런 거 따지는 스타일 아니야. 진짜 좋은 애야. 아들이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만나는 전날까지 잠을 설쳤어요. 뭘 입고 가야 하나? 무슨 말을 해야 하나? 혹시 실수하면 어쩌나? 남편한테 양복 꺼내라고 하고 저도 옷장 뒤지면서 제일 괜찮은 옷을 골랐어요. 처음 만나는 날 괜찮은 한정식 집에서 만났어요. 저희가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훗날 저희 며느리가 될 아이가 들어왔어요. 그냥 편하게 며느리라고 부를게요. 그 아이를 처음 봤을 땐 그래도 괜찮았어요. 키도 크고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자신감 있어 보이는 인상이었어요.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쳐다보면서 인사하는 게 당차 보였죠. 안녕하세요. 박사연이에요. 목소리도 또박또박하고 분명했어요. 우스운 소리지만 역시 의사는 다르구나 싶더라고요. 어딘가 세련되고 자신감이 넘치는 느낌이었거든요. 예전에 아들한테 들어서 저희 직업을 반일로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나누던 며느리가 저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농사일 힘드시죠? 저희 부모님도 시골에 계셔서 농사가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진 그땐 몰랐어요. 근데 적어도 기분 나쁘진 않았어요. 무시하는 뉘앙스는 아니었거든요. 며느리가 중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요, 솔직히 조건 보고 만나는 거 정말 싫어해요. 제가 의사라고 상대도 뭐 대단해야 한다 그런 건 없어요. 집안 보고 학벌 보고 그런 거 안 해요. 사람이 사람 만나는 게 그 자체가 좋아서 만나는 거지 조건이 좋아서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에 마음이 좀 놓였어요. 이 애가 생각보다 괜찮은 애구나 싶었거든요. 아들 보는 눈빛도 좋아 보였고요. 아들 얘기할 때 눈이 반짝거리는 게 뭔가 아들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상견례 끝나고 집에 오는 차 안에서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때? 괜찮아? 남편이 한참 생각하더니 말하더라고요. 말은 잘하네. 그게 무슨 뜻이야?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몰라, 그냥 말을 잘한다고. 그게 칭찬인지 뭔지 애매해서 찝찝했는데 아무튼 남편도 크게 반대하진 않는 것 같았어요. 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고요. 그래도 아들이 좋다는데 우리가 뭔 상관이야. 잘 살면 되지. 결혼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며느리 친정 쪽 상황을 듣게 됐어요. 며느리 말로는 부모님이 시골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하신다고 했어요. 편의점도 아니고 진짜 옛날식 구멍가게요. 의대 보내느라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서 가게 규모가 많이 줄은 상태래요. 의대가 6년이잖아요. 학비가 어마어마했죠. 부모님이 그거 대주시느라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는데 들어보니까 정말 빠듯하게 사셨나 봐요. 며느리도 열심히 노력해서 장학금 받고 아르바이트하고 그러면서 겨우 졸업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애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저희 집이 사정이 좀 어려워서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결혼 비용 부담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이제 막 대학병원에서 월급 받는 수준이라 모아둔 돈도 별로 없고요. 목소린 담담했는데 표정이 좀 굳어있더라고요.
창피한가 봐요. 이런 말 하는 게. 대신 제가 개원해서 돈 벌면 꼭 갚을게요. 약속 드릴게요. 이자까지 쳐서 갚겠습니다. 믿어주세요. 저는 그 말이 오히려 믿음이 갔어요. 숨기거나 거짓말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괜찮아 보였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없으면서 있는 척, 형편되면서 안 되는 척 하잖아요. 근데 이 애는 솔직하게 말하네? 그게 마음에 들었어요. 게다가 어려운 형편에서 딸 하나 의사 만든 집안이면 부모님도 대단한 분들 아니겠어요? 받는 걸 당연히 여기는 분들은 아니겠다 싶었어요. 집에 와서 남편이랑 상의했어요. 우리가 맞자. 하나뿐인 아들 결혼인데 어차피 한 번 하는 거 우리가 해주자. 남편도 동의했어요. 그래, 뭐 아들 위한 건데 아까울 거 뭐 있어. 그래서 결혼 비용은 저희 쪽에서 거의 다 부담하기로 했어요. 예식장 비용, 신혼집 전세금, 혼수까지요. 돈이 꽤 들어갔지만 아깝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아들 결혼인데 뭐가 아깝겠어요.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다가 상견례 때 며느리 부모님을 처음 만났어요. 시골에서 올라오셨는데 순박하고 조용한 분들이었어요. 아버지는 말수가 거의 없으시고 어머니는 수수하고 차분해 보이셨어요. 옷도 수수하게 입고 오셨는데 그게 오히려 정직해 보였어요. 꾸미거나 있어 보이려고 하지 않은 게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형편이 안 돼서 결혼 준비 맡아주셔서 감사해요. 며느리 어머니가 연신 고개 숙이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얼른 말했어요. 아이고 아니에요. 있는 사람이 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서로 좋아서 하는 결혼이니 전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정말로 제겐 진심이었어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했어요. 며느리 쪽 하객이 많지 않았는데 친정사정이 그렇다 보니 그러니 했어요. 하객수 맞추느라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고 며느리한테 말했어요.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니까요. 식장에서 며느리 어머니가 딸 보면서 눈물 흘리시는 거 보고 저도 울컥했어요. 어떤 마음으로 딸 시집 보내는 건지 알 것 같았거든요. 저도 딸이 있었으면 저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아들이 결혼했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이 결혼이 정말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좋은 며느리 들였다고, 아들 복 터졌다고 주변에 자랑도 하고 다녔죠. 결혼 후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어요. 아들이 며느리와 자주 집으로 놀러 오고 기념일마다 선물도 챙겨주고 다정하게 살펴줬거든요. 밥 먹을 때도 어머니 더 드세요 하면서 반찬 덜어주고 먹고 나서 설거지도 도와주고요. 이 정도면 요즘 사람 같지 않게 정말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들도 결혼하고 나서 표정이 밝아졌어요.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들떠 있고 서연이가 해줬다? 서연이랑 갔다? 이러면서 며느리 자랑을 하더라고요. 아유,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구나 싶어서 마음이 놓였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들한테 이상한 얘기를 듣게 됐어요. 한 번은 아들이 집에 왔는데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뭐냐고 물어봤더니 한참 망설이다가 말하더라고요. 서연이가 친정이랑 연 끊었대. 뭐? 갑자기 왜? 그러니까 서연이 말로는 부모님이 자꾸 자기 덕 보려고 해서 거리 둔다고 하더라고. 자세히 물어보니까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대요. 자기가 의대 나와서 의사 된 거 가지고 부모님이 생색을 낸대요. 우리가 너 의대 보내줬다. 우리 덕분에 네가 의사 됐다 이러면서 돈을 요구하며 완전히 뽕을 뽑으려 했대요. 이것저것 바라는 것도 많고 간섭도 심하고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아예 연락을 끊었다고 했대요. 저는 그 말 듣고 솔직히 좀 충격받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낳아주고 키워주고 어려운 형편에 의대까지 보내준 부모님인데 그 부모님이랑 연을 끊는 게 저는 좀 너무나 그 부모님이랑 연을 끊는 게 저는 좀 너무한 처사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 입장을 잘 아는 게 아니라서 쉽게 말할 순 없지만요. 그래서 지금 아예 연락 안 해? 완전히 끊었대. 집에도 안 가고 전화도 안 받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상견례 때 뵌 그 순박한 부모님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연신 고개 숙이시면서 죄송하다고 하시던 그 모습이요. 그분들이 딸한테 그렇게 심하게 했을까? 뭔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또 한편으론 이해하려고 했어요. 저도 모르는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겉으로는 순박해 보여도 뒤에서는 다를 수도 있고 진짜 심하게 뜯어먹으려 했을 수도 있고요. 부모 자식 사이도 다 다르니까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친정 일에 끼어들 순 없으니까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자꾸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어요. 상견례 때 분명히 좋은 분들 같았는데 하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죠.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한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딱히 제가 잘못한 건 없어요. 남들한테 며느리가 어때? 라고 물으면 잘해 잘해 라고 대답했어요. 실제로 뭐 크게 잘못한 건 없으니까요. 근데 이 말로 표현하기 힘든 찜찜함이 있었어요. 이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직감이라고 해야 하나? 일단 며느리는 어디서나 자기가 중심이 되어야 했어요. 가족 모임에서 화제가 자기 얘기가 아니면 듣질 않았어요. 다른 사람 얘기하면 시선이 딴 데가 있거든요. 하품하거나 핸드폰 하거나 대답도 하지 않고요. 그러다 자기 얘기 나오면 그제야 눈이 반짝반짝해지는 거예요. 병원 얘기, 환자 얘기, 의사로서 힘든 얘기 그런 거 나올 때만 신이 났어요. 처음에는 그냥 성격이 그런가 보다 했어요. 외향적인 사람은 자기 얘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또 저희를 은근히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었어요. 대놓고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말투가 어딘가 깔보는 뉘앙스가 있었어요. 뭔가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눈빛이 싸늘하거나 톡 쏘게 말하거나 그런 미묘한 거예요. 한 번은 아들이랑 며느리랑 같이 밥 먹는데 며느리가 자기 병원 후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후배 시어머니가 뭐 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세련되고 대단한 분이래요. 나이도 지긋한데 교수를 하고 있다면서 역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등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괜히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왜 갑자기 남의 시어머니 자랑을 하지 싶었어요. 나중에 혼자 생각해 보니까 그게 비교하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는 반니라는 사람이고 후배 시어머니는 이런 대단한 사람이다. 뭐 그런 뉘앙스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근데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그래도 확신은 없었어요. 그냥 내 기분 탓인가? 내가 예민한 건가 싶기도 하고요. 며느리가 대놓고 뭐라 한 적은 없으니까 뭐라 할 수도 없었어요. 그냥 가슴에 묻어둘 수밖에 없었죠. 그쯤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들 부부가 가끔씩 집에 오는 날이면 분위기가 이상해 보였어요. 아들이 숨기려고 해도 둘 사이에 싸운 티가 역력했죠. 며느리 표정이 굳어있거나 아들이 평소보다 말수가 적거나 대화할 때 서로 눈을 안 마주치거나요. 공기가 싸하다고 해야 하나?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저희 집에서 저녁 먹는데 분위기가 유난히 썰렁했어요. 아들이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고 며느린 핸드폰만 들여다보고요. 제가 말을 걸어도 며느리가 네, 아, 그렇죠. 이렇게만 대답하고 대화가 안 이어지더라고요. 어색해서 제가 이것저것 말을 걸었어요. 요즘 병원 어떠냐? 힘들진 않냐? 환자는 많냐? 뭐 그런 거요. 며느리가 건성으로 대답하다가 갑자기 아들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뭔 말인진 잘 못 들었지만요. 그랬더니 아들이 조용히 뭐라고 대꾸를 했나 봐요. 그 순간 며느리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더니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당신이 뭘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 그것도 저희 부부 앞에서요. 손님도 아니고 시부모님 앞에서 본인 남편한테 그렇게 소리를 지르다니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멍하니 있었어요. 아들은 아무 말 못하고 숟가락만 내려놨어요. 밥상이 얼마나 조용해졌는지 몰라요. 숨소리도 안 나올 정도로 민망했어요. 남편도 어딜 봐야 할지 모르겠는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요. 잠깐 정적이 흐르다가 며느리가 먼저 일어났어요. 저 먼저 가볼게요. 밥 맛있었어요. 방금 그렇게 소리 질러놓고 절 똑바로 쳐다보며 밥 맛있었다고 짧게 말하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어리둥절해서 아무 말 못하는 사이 며느린 가방을 챙겨서 나가버렸어요. 아들이 멀뚱히 앉아있다 절 보면서 말했죠. 엄마 미안, 내가 따라가 볼게. 그러고는 따라 나갔어요. 밥상에는 저랑 남편만 남았는데 한참 아무 말 없이 앉아있다가 남편이 한마디 했죠. 뭔진 모르겠지만 분명 뭔가 문제가 있네. 쉽지 않겠어. 저도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 아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너희 무슨 일 있어? 엄마한테 말해봐. 무슨 문제야? 아들이 한참 뜸들이다가 대답했어요. 괜찮아 엄마. 그냥 사소한 거야. 서연이가 요즘 병원 일이 많아서 예민해. 신경 쓰지 마. 사소한 거요? 아이 그렇게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는 게 사소한 거예요? 믿기지가 않았어요. 근데 아들이 말 안 하려는 걸 억지로 캐물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알았어. 근데 힘든 거 있으면 말해. 하고 끊었어요. 그 후로도 분위기가 안 좋은 게 느껴졌어요. 아들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예전에는 웃음이 많은 애였는데 말이에요. 작은 일에도 깔깔거리고 아재 개그 던지고 분위기 메이커였는데 요즘은 웃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눈에 생기가 없달까? 확실히 지쳐 보였어요. 가끔 아들 얼굴 보면 마음이 아팠어요.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근데 그때까진 그냥 부부 사이에 흔히 있는 다툼인 줄 알았어요. 결혼하면 원래 싸우기도 하는 거니까요. 저도 남편이랑 신혼 때 종종 싸웠거든요. 좀 지나면 나아지겠지, 적응 기간이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설마 이게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일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죠. 이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그때 저는 꿈에도 몰랐죠. 결혼한 지 2년쯤 됐을 때 며느리가 개원을 준비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대학병원 나와서 개인 병원 차린다고요. 피부과 쪽이라고 했어요. 요즘 피부과가 잘 된다고 하잖아요. 특히 시술 쪽으로 하면 돈이 된다고요. 근데 상황이 좀 이상했어요. 아들한테 자세히 물어보니까 며느리가 원래 다니던 대학병원에서 갑자기 나오게 됐대요. 처음에는 그냥 개원하고 싶어서 나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서연이가 병원에서 사람들이랑 마찰이 좀 있었나 봐.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동료들이랑 트러블이 있었대요. 간호사들하고도 사이가 안 좋았고 위에 교수님한테도 찍혔다나 봐요. 결국 버티기 힘들어서 나온 거라고 했어요. 그 얘기 듣고 좀 걱정이 됐어요. 한 군데서 사람들이랑 못 지내면 다른 데 가도 비슷하거든요. 그게 그 사람 성격이니까요. 근데 그 말을 아들한테는 할 수 없었죠. 며느리 걱정을 해봤자 아들이 제일 잘 알고 있을 테니 뭐라 하겠어요. 문제는 개원 자금이었어요. 아들이 그때부터 표정이 급격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물어보니까 자금 문제로 고민이 크다고 털어놓더라고요. 개원 비용이 장난 아니야. 대출 받아도 모자르더라고. 이럴 줄 알았으면 돈 좀 더 열심히 모아둘걸. 요즘 개원하는 것 때문에 매일 싸워. 병원 개원이 돈이 많이 드는 건 알았어요. 인테리어, 장비, 임대료, 인건비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근데 대출 받아도 모자라다니 그게 얼마길래 그래? 물어봤더니 아들이 한숨을 쉬면서 말하더라고요. 서연이가 좋은 자리에 제대로 하고 싶대. 장비도 좋은 걸로 들여야 하고. 근데 대출 한도가 안 나와. 서연이 명의로는 한계가 있고 내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되고. 아들 얼굴을 보니까 점점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살이 어찌나 빠져있던지 이 문제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한눈에 보이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날 밤에 남편한테 얘기했죠. 서연이 개원 자금 때문에 애들 고민이 크대. 우리가 좀 도와줄까? 남편이 한참 생각하더니 물어보더라고요. 얼마나 필요한데? 잘 모르겠어. 많이 필요한가 봐. 상황만 되면 해주는 게 좋지. 한번 물어보자. 며칠 후에 아들을 불러서 자세히 물어봤어요. 아들이 머뭇거리다가 말하더라고요. 3억이 더 필요하대요. 저도 처음엔 숫자 듣고 좀 놀랐어요. 그렇지만 우리한테 그 정도도 없는 건 아니거든요. 30년 농사하면서 모은 돈이 있고 건물 담보로 대출받으면 더 가능하고요. 문제는 이게 빌려주는 건지 그냥 주는 건지였어요. 엄마 아빠 정말 도와줄 수 있어? 그럼 서연이 병원 자리 잡으면 갚을게. 약속할게. 아들이 진지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랑 다시 상의했어요. 민기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안 도와줄 수 있어? 도와주자. 우리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자고.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평생 모은 돈이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어요. 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게 부모 소원이잖아요. 그래서 3억을 빌려주기로 했어요. 건물 담보로 대출도 좀 받고 예금 깨서 마련했죠. 대신 아들한테 조건을 달았죠. 이건 우리가 빌려주는 거야. 근데 서연이한텐 비밀로 해. 네가 대출 받은 걸로 해. 사실 아들 길을 세워주고 싶었거든요. 부모 도움 받았다고 하면 조금은 주눅들 것 같아서 본인 능력으로 마련했다는 게 부부관계를 위해 좋을 것 같았어요. 서연이도 시부모한테 빚졌다는 걸 알면 부담스러워할 것 같기도 했고요. 차라리 모르는 게 서로 편할 것 같았어요. 아들이 연신 고맙다고 하면서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아빠 고마워. 꼭 갚을게. 서연이한테 빌려줄 때도 그렇게 말할 거야. 열심히 일해서 갚으라고. 절대 그냥 주는 거 아니라고. 차용증도 받을 거야. 정말 고마워. 그 모습 보니까 짠하더라고요. 내 아들인데 뭘 못해주겠어요. 부모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개원자금이 해결되고 나서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됐어요. 병원 자리 계약하고 인테리어 들어가고 장비 들어오고요. 아들이 가끔 사진 보내주면서 여기까지 됐어 하고 틈틈이 알려줬어요. 저도 기대가 됐어요. 우리 며느리가 원장이 되는구나. 대단하다 싶었거든요.
근데 개원 날짜가 확정되고 나서부터 며느리 태도가 확연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바쁘니까 그러려니 했거든요. 개원 준비가 얼마나 정신없겠어요. 연락 뜸에도 이해했어요. 그러다 아들 생일이 있었거든요. 매년 생일엔 가족끼리 모여서 밥을 먹자고 서연이가 정한 규칙이 있었거든요. 올해도 당연히 그러려고 며칠 전에 연락했어요. 서연아, 이번 주 토요일에 민기 생일이잖아. 같이 밥 먹자.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어머니, 그날 일정이 있어서요. 알아서들 드세요. 알아서들 드세요 라는 말이 갑자기 제 귀에 콕 박혀서 빠지질 않았어요. 그 말투, 목소리, 뉘앙스, 뭐라고 설명이 어려운 불쾌한 느낌이었죠. 아니, 무슨 일정인데? 중요한 거야? 네, 병원 관련해서요. 그날 꼭 가봐야 하는 데가 있어요. 저 요즘 바쁘니까 이런 시시콜콜한 일로 연락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따지지 못했어요. 무슨 일정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데 뭘 어떡해요. 게다가 시시콜콜한 일로 연락 안 했으면 좋겠다니 더 할 말이 없었죠. 결국 아들 생일 때 셋이 모여 식사를 했죠. 뭐 바빠서 참석 못하는 건 얼마든지 그러려니 해요. 그렇지만 태도가 바뀌니 이상하게 마음이 너무 싱숭생숭하더라고요. 그 뒤로도 계속 그랬어요. 아주 가끔씩 용건이 생겨 카톡 보내면 사나흘 뒤에 바빴어요 한마디, 전화하면 안 받고 나중에 회의 중이었어요 이러고요. 본인이 필요한 게 있으면 곧장 연락하면서 말이에요. 개원 준비 때문에요 라는 말이 모든 말의 변명이 됐죠. 한 번은 반찬을 좀 해서 아들네 집에 갔어요. 아들한테 미리 연락하고 찾아갔는데 집 안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죠. 옷이 여기저기 널려 있고 싱크대에 설거지 안 한 그릇이 쌓여 있고 책이나 물건도 널브러져 있고요. 거실 소파엔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야,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어질러져 있어? 엄마, 그게... 아들이 머쓱해하면서 말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집안일을 거의 안 해서 자기가 다 하는데 요즘 야근이 많아져 바빠서 못 치웠다고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청소하려고 하면 서연이가 싫어해. 자기 살림 만지지 말래. 뭐? 원래 자기 물건 함부로 건드리면 화내거든. 부엌이든 안방이든 거실이든. 어디 뒀는지 모르게 되니까 만지지 말래. 무질서 속에 질서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치우기가 힘들어. 나도 그냥 쓰레기만 대충 치울 뿐이야.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어요. 남편이 치우는 것도 싫다고요? 그럼 집은 누가 치워요? 누구라도 치우면 되는 건데 그것까지 막으니 의중을 알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고 있는지 눈에 보이는데 마음이 안 좋았죠. 그래도 개원날은 가야지 싶었어요. 아무리 서운해도 며느리 병원 개원인데요. 축하해줘야지 싶어서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개원식 날 엄마도 가도 돼? 당연하지. 아빠랑 같이 오세요. 아들이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원 축하 화분을 준비했어요. 꽃집 가서 제일 크고 좋은 난초로 골랐어요. 가격 물어보니까 꽤 나가던데 그래도 좋은 걸로 하고 싶었어요. 리본에 글씨도 새겼죠. 박서연 원장님의 병원 개원을 축하합니다 라고요. 남편은 그날 밭에 볼 일이 있어서 저 혼자 가기로 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화분 들고 차 몰고 갔어요. 1시간 반 정도 걸렸나? 병원 있는 동네가 번화가 쪽이라 주차하기도 힘들었어요. 겨우 자리 찾아서 세우고 화분 들고 병원으로 걸어갔죠.
병원 앞에 도착하니까 이미 화환들이 줄지어 있더라고요. 아, 며느리 인맥이 넓구나 싶었어요. 화환에 붙은 이름들 보니까 대학병원 이름도 있고 의사 이름도 있고요. 저도 화분 들고 안으로 들어갔죠. 병원 안은 정신이 없었어요.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손님들도 몇 명 있고요. 며느리를 찾았더니 흰 가운 입고 누군가랑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며느리가 절 발견한 건 그때쯤이었어요. 며느리가 절 보더니 표정이 굳더라고요. 반가운 표정이 아니었어요. 뭐랄까, 당황한 것 같기도 하고 불쾌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그때 그걸 못 알아챘어요. 그냥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거든요. 반갑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서연아, 개원 축하한다. 고생했어. 화분을 건네려고 했는데 서연이가 받질 않았어요. 손을 내밀었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머니, 이거 뭐예요? 축하 화분이야. 난초가 개원할 때 좋다고 해서. 아... 며느리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 화분을 안 받고 계속 서 있었어요. 제가 계속 듣고 있는데도 말이에요. 이상했어요. 왜 안 받지? 받아서 어디든 좀 놔줄래? 좀 무거워서. 저기요. 며느리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저를 구석으로 데려갔어요. 직원들 눈에 안 띄는 복도 쪽으로요.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이거 곤란해요. 뭐가? 이런 흙 묻은 화분이요.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화분이 왜 곤란해요? 다른 사람들도 다 화환 보내고 그러는데요. 다른 사람들도 화환 있던데? 그건 다르거든요. 며느리가 한숨을 쉬더니 말을 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여기 오시면 좀 그래요. 뭐가 그래? 어머닌 밭일 하시잖아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밭일하는 게 뭐 어때서요? 어머니 손 보세요. 흙 묻은 손으로 오시면 부정 타요. 여긴 언제나 깨끗해야 하는 병원이에요. 게다가 환자들 보기 창피하게 왜 오신 거예요? 부정? 제가 창피하다고요?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정 주고 싶으시면 비상구 복도에 잠깐 둘게요. 나중에 다시 가져가세요. 며느리가 제 손에서 화분을 확 빼앗으려고 해서 저도 반사적으로 잡았는데 실랑이가 되면서 화분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와장창. 화분이 깨지면서 흙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난초가 쓰러지고 도자기 조각이 여기저기 튀었어요. 직원 몇 명이 소리를 듣고 쳐다봤죠. 며느리가 한숨을 푹 쉬더니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조각 몇 개를 봉투에 쓸어 담았어요. 그러더니 그 봉투를 저한테 들이밀더라고요. 이거 가져가서 버려주세요. 이런 것도 여기 있으면 안 되거든요. 저는 멍하니 봉투를 받았어요. 깨진 화분 조각이 담긴 봉투를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알아서 잘 가실 수 있죠? 제가 좀 바빠서요. 그러더니 직원들한테 바닥 치우라고 하고는 진료실 쪽으로 가버렸어요. 저는 병원 복도에 혼자 서 있었어요. 손에는 깨진 화분 조각 든 봉투가 들려 있었고요. 그날 어떻게 병원을 나왔는지 기억도 안 나요. 정신 차려보니까 주차장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아직 그 봉투가 들려 있었고요. 깨진 화분 조각이요. 차에 타서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운전할 수가 없었어요. 손이 떨렸거든요. 창피하고 너무 억울해서요. 흙 묻은 손이라 부정탄다고? 환자들 보기 창피하다고? 이 손으로 30년 농사지어서 아들 키웠는데 이 손으로 번 돈 3억을 저 병원에 보탰는데. 한참 울다가 겨우 진정하고 집으로 왔어요. 집에 도착하니까 남편이 밭에서 돌아와 있더라고요.
제 얼굴 보더니 바로 알았나 봐요.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전 아무 말 못하고 울었어요. 남편이 당황해서 등 토닥이면서 왜 그래 말해봐 하는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한참 뒤에 겨우 말했어요.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요. 부정 탄다고 한 것, 화분 깨진 것, 쫓겨난 것 다 얘기했어요. 남편이 듣더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원래 말수가 적은 사람이지만 그날은 표정이 달랐어요. 눈이 무섭더라고요. 화가 난 거예요, 그 사람도. 그래서 그냥 나왔어? 뭘 하고 싶었는데 말이 안 나오더라. 시어머니한테 부정탄다 했다고?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인간이 아니라 짐승을 들였구나 우리가.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천장만 보면서 그 장면을 계속 떠올렸어요. 부정탄다던 며느리 목소리, 깨진 화분, 직원들 시선. 그러다가 문득 남편이 예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말은 잘하네. 상견례 끝나고 했던 말이요.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 알 것 같았어요. 말만 잘한다는 거였어요. 조건 안 본다. 사람이 좋아서 만난다. 다 말뿐이었어요. 그 후로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멍하니 있기만 했어요. 남편이 걱정돼서 자꾸 말 걸었는데 대답하기도 싫더라고요. 그러다가 남편이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어요. 있잖아, 내 생각인데 서연이가 친정이랑 연 끄는 거 그것도 이거랑 비슷한 이유 아닐까? 순간 머리가 번뜩했어요. 맞아, 며느리가 친정이랑 연 끊었다고 했잖아. 부모님이 자기 덕 보려고 해서 끊었다고. 근데 정말 그게 사실일까? 그 순박한 부모님이 정말 그렇게 뽕을 뽑으려 했던 걸까? 상견례 때 만난 분들한테 연락해볼까?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게 좋겠다 싶었어요. 뭔가 석연치 않은 게 많았거든요. 핸드폰을 뒤져서 연락처를 찾았어요. 상견례 때 받아둔 번호가 있었거든요. 전화를 걸었어요. 없는 번호입니다. 몇 번을 다시 눌러봐도 결과는 같았어요. 이상했어요. 분명히 그때 받은 번호인데. 전 곧장 아들한테 전화했죠. 너 장인어른 연락처 있어? 장인어른? 잠깐만요. 아들이 한참 뒤에 다시 전화했어요. 엄마 이상해. 나도 연락이 안 돼. 사실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통화 못했거든. 뭐? 한 번도? 그 서연이가 친정이랑 사이 안 좋다고 해서 연락 안 했거든. 근데 지금 걸어보니까 없는 번호래. 이상하네. 분명 뭔가 이상했어요. 저는 며느리 고향 쪽으로 수소문을 시작했어요. 며느리한테 지나가듯이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요. 시골 어디 구멍가게 한다고 했으니까 그 동네 쪽으로 알아봤어요. 인터넷도 뒤지고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기도 하고요. 며칠 걸렸어요. 그렇게 해서 겨우 찾아낸 주소로 찾아갔죠. 남편이랑 둘이서요. 차 몰고 몇 시간 걸려서 도착했어요. 시골 마을이었는데 작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동네였어요. 주소 찾아서 문을 두드렸는데 문이 열리고 한 아주머니가 나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상견례 때 만난 분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분이셨죠. 저기 박서연 씨 부모님 맞으세요? 네, 맞는데요. 근데 누구세요? 망했어요. 이게 뭔 상황이지? 저는 곧장 상황을 설명했어요. 제가 박서연 씨 시어머니라고요. 며느리 부모님 맞냐고요. 그 아주머니, 그러니까 며느리 진짜 어머니가 표정이 복잡해지시더라고요. 한참 절 보시다가 문을 더 열어주셨어요.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아서 얘기를 들었어요. 충격적이었어요. 상견례 때 만난 분들은 가짜였대요. 며느리가 돈 주고 고용한 알바였다는 겁니다.
가짜로 부모 역할 해달라고 한 거였을 거래요. 진짜 부모님은 결혼 초대장도 못 받으셨대요. 저희는 그날 아무것도 몰랐어요. 나중에 딸이 결혼한다는 걸 동네 사람들한테 건너서 들었죠.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됐냐고 물어봤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딸이 부모를 버리냐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충 진실은 이랬어요. 며느리네 집안이 어려운 건 사실이었어요. 마트를 하면서 빠듯하게 살았대요. 근데 며느리가 공부를 잘했대요. 의대 가겠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 결심하셨대요. 어떻게든 보내주자고요. 그래서 마트의 모든 수익으로 학교를 지원했고 나중엔 가게를 팔았대요. 집도 더 작은 데로 이사했대요. 동생 둘은 대학도 포기하고 일찍 취업해서 누나를 뒷바라지했고요. 6년 동안 온 가족이 쪼들리면서 학비 대고 생활비 대고 뒷바라지했다는 겁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딸이 의사 되면 다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며느리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의대 졸업하고 대학병원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괜찮았대요. 가끔 연락도 하고 종종 집에 오기도 하고요. 근데 점점 달라졌대요.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쓰러지셨대요. 뇌출혈이었다는데 급하게 병원에 가보니 수술비가 많이 나왔대요. 가족들이 없는 돈 끌어 모았는데 100만 원이 모자랐대요. 하필 딱 100만 원이요. 딸한테 전화했어요. 미안하지만 100만 원만 보태달라고. 아버지 수술비라고. 그랬더니 며느리가 뭐라 했는지 알아요? 이러려고 그동안 지원해 준 거냐면서 자기를 뜯어먹으려고 하냐고 묻더라고요. 부모 노릇 해준 거 가지고 이제 와서 자식한테 뻔뻔하게 손 벌리냐고 화를 내더군요. 100만 원이요. 고작 100만 원. 6년 동안 온 가족이 희생해서 의대 보내줬는데 아버지 수술비 100만 원 부탁했더니 뜯어먹는다고 했대요. 그 뒤로 연락이 끊겼어요. 저희도 더는 연락 안 했어요. 자식이 그러는데 부모가 뭘 어떻게 해요. 며느리 어머니가 우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날 이후로 딸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죽은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해서요. 며느리 아버지도 옆에 계셨는데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창밖만 보고 계셨어요. 그 뒷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였어요. 딸 꿈 이뤄주려고 평생을 바쳤는데 그 딸한테 버림받은 아버지요. 그 말 듣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들인 며느리가 이런 인간이구나. 부모한테 저러는 애가 시부모한테 잘할 리가 있나? 부정 탄다고 쫓아낸 게 이상할 것도 없었어요. 그게 본성이니까요. 저도 모르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애를 며느리로 들여서 죄송해요. 며느리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어머니 잘못 아니잖아요. 저희도 몰랐어요. 우리 딸이 이런 애인 줄. 집에 돌아와서 아들한테 다 말했습니다. 그때 만난 부모님은 가짜였다는 것, 알바를 썼다는 것, 진짜 친정 부모님 만난 것, 수술비에 관한 이야기까지 다요. 아들이 듣더니 한참 말이 없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된 걸 보니 적잖이 충격받은 것 같았어요. 엄마, 그게 진짜야? 그래, 엄마랑 아빠가 직접 가서 만나고 왔어. 아들이 머리를 감싸주고 한참 있더니 말하더라고요. 나도 같이 갈게. 서연이한테 따지러. 제가 급히 말렸어요. 아니야, 이건 내가 직접 할 거야. 넌 너대로 정리해. 왜냐하면 며느리가 나한테 한 짓은 직접 사과받아야 하거든요. 아들이 대신 따져주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3억도 받아내야 했어요.
우리 돈 말이에요. 작정하고 준비했어요. 남편이랑 상의해서 계획을 세웠죠. 감정적으로 가면 안 돼요. 확실하게 증거 남기면서 해야 했죠. 일단 차용증을 준비했어요. 아들이 서연이한테 돈을 빌려줄 때 받아둔 게 있더라고요. 그거 복사해 두고요. 녹음기도 챙겼어요. 혹시 모르니까 증거를 남겨두자고요. 나중에 발뺌하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날짜를 잡았어요. 병원이 제일 붐비는 날로요. 토요일 오전에 제일 환자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개원한 지 한 달쯤 됐으니까 환자도 좀 있을 거예요. 그날 아침 남편이랑 둘이서 갔어요. 병원 도착하니까 예상대로 사람이 많더라고요. 대기실에 환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저희도 거기 앉아서 며느리가 진료실에서 나오길 기다렸죠. 한참 기다리니까 며느리가 진료실에서 나왔습니다. 흰 가운 입고 환자 배웅하면서요. 저희를 보더니 표정이 확 굳더라고요. 전 자리에서 일어나 대기실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환자들이 쳐다보든 말든 상관없었어요. 서연아,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어머니, 왜 또 여기... 지금 진료 중이에요. 나중에...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기실에 다 들리게 크게 말했죠. 너희 병원 개원자금 어디서 났는지 알아? 며느리 얼굴이 하얘졌어요. 뭐라고요? 3억 우리가 빌려준 거야. 민기가 빌려준 줄 알았던 그 돈 말이야. 몰랐지? 하긴 알았으면 날 그렇게 쫓아내진 않았겠지. 며느리가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어요.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더라고요. 어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조용히 해. 내 말 안 끝났어. 상견례 때 만난 너희 부모님 알바였다며? 내가 네 진짜 부모님 만나고 왔거든. 대기실이 조용해졌어요. 환자들이 다 쳐다보고 있었어요. 며느리 얼굴이 빨개졌다가 하얘졌다가 했어요. 부모님한테 의대 지원 다 받아놓고 나중에 아버지 수술비 100만 원 부탁했더니 자기 뜯어먹는 거냐며 난리쳤다며. 그래서 부모님이랑 연 끄는 거 다 들었어. 6년 동안 너 뒷바라지한 부모님한테 어떻게 그랬니? 며느리가 조용히 하세요 라고 했는데 전 멈추지 않았죠. 개원날 시어머니한테 부정 탄다고 쫓아낸 거 여기 사람들도 알아? 제가 반일하는 손이라 창피하대요. 화분 깨트려서 조각봉투에 담아 저한테 주면서 알아서 버리라네요. 여기 환자분들 다 들으세요. 이 병원 원장이 이런 사람이에요. 대기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수근거리고요. 어떤 아줌마가 저게 진짜야? 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환자 몇 명이 일어나서 나가버렸어요. 진료 기다리던 사람들이요. 직원들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서로 쳐다보고요. 며느리가 절 붙잡고 상담실로 끌고 갔어요. 남편도 따라 들어왔죠. 문 닫히자마자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진짜? 이게 무슨 행패시냐고요? 전 차분하게 말했어요. 3억 갚아. 네? 아들한테 빌려준 3억. 차용증이 있어. 갚아. 며느리가 당황해서 더듬거렸어요. 그건 민기 씨가 어머니 아버님한테 빌린 거잖아요. 저한테 왜... 너 병원 개원 자금으로 쓴 거잖아. 어찌됐든 우리 돈을 너한테 준 건 맞으니까 네가 갚아야지. 변제 날짜 없으니까 바로 갚아야 하는 거 알지? 며느리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원장이니까 갚을 능력 있잖아. 매달 갚아. 안 그럼 매주 여기 와서 오늘처럼 난리칠 거야.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발. 네가 운다고 내가 마음 약해질 것 같아? 정신 차려. 네 본 모습 본 이상 나도 물러서지 않을 거다. 결국 며느리가 각서를 썼어요. 매달 500만 원씩 갚겠다고요.
남편이 그 말을 녹음했죠. 각서 쓰는 것도 사진 찍었고요. 그날 이후로 병원에 안 좋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대요. 대기실에 있었던 일이 퍼진 거예요. 환자가 눈이 띄게 줄었다고요. 직원들도 그 얘기 듣고 몇 명이 나갔대요. 아들도 그날 다 알게 됐죠. 제가 전화해서 얘기했거든요. 아들도 한참 말이 없다가 말하더라고요. 엄마 미안해. 내가 눈이 멀었어. 니네 잘못 아니야. 그 애가 잘 숨긴 거지. 아들이 며칠 뒤에 별거를 선언했어요. 집을 나왔어요. 며느리랑 같이 못 살겠대요. 어차피 전부터 성격 차이가 심해서 다툼이 잦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6개월 뒤에 이혼 소송이 시작됐어요. 며느리가 위자료 달라고 했는데 아들이 증거를 냈어요. 녹음 파일, 친정 부모님 진술서 다 준비해뒀던 거예요. 며느리 측 변호사도 할 말이 없었대요.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했는데 빌려준 돈을 채권으로 인정받았어요. 분할 대상 재산에서 그 돈이 빠지니까 며느리한테 돌아갈 게 거의 없었죠. 거기다 매달 500만 원씩 갚기로 한 각서도 있잖아요. 그것도 받아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몇 달 밀리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전 병원 앞에 갔어요. 거기 서 있기만 해도 되더라고요. 그럼 다음 날 바로 입금돼 있었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결국 1원도 안 남기고 다 받아낼 거예요.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며느리 병원은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이래요. 그날 대기실에서 있었던 일이 업계에 소문났나 봐요. 간호사들이 같이 일하기 싫다고 나갔대요. 원장 성격 이상하다고요. 애초에 개원한 것도 예전에 다니던 병원에서 하도 난리치고 사람들과 자주 다퉈서 그만두게 돼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소문에 지금 일까지 겹쳤으니 사람들이 나만 알 수 없겠죠. 아들은 요즘 많이 밝아졌어요. 이혼하고 처음엔 힘들어했는데 시간 지나니까 나아지더라고요.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어요. 예전처럼 웃음도 많아지고요. 요즘은 주말마다 저희 집에 와서 밥 먹고 가요. 밭일도 도와주고요. 얼마 전에 저한테 이런 말 하더라고요. 엄마, 그때 엄마랑 아빠가 나서주지 않았으면 난 평생 속고 살았을 거야. 정말 고마워. 내가 가만히 있었으면 아들이 평생 저 인간한테 당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어우,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전 여전히 남편이랑 밭일을 나가요. 흙 묻은 이 손으로 오랫동안 농사를 지었고 아들 키웠고 건물 샀고 복수도 했어요. 이 손이 부정탈 손이라고요? 아니요. 이 손은 내 인생을 만든 손이에요.